첫째 주 종교철학 4교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종교 철학을 이해하기 위해서 철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한번 생각을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종교 철학은 종교 심리학이나 종교 사회학하고 어떻게 다른가? 그 철학의 성격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죠. 한번 보겠습니다. 철학을 왜 할까? 물론 이것은 저의 생각입니다. 기독교 철학자로서 제가 생각하는 건데, 그러나 철학자인 이상 그 철학을 하는 방법에서는 다른 철학과 기본적으로 많은 부분을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시죠. 철학은 어디서 출발할까? 철학은 한마디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닥치는 문제들에 대한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특별히 잘 풀리지 않는 문제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철학의 출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개미의 다리가 몇 개인가? 이거는 금방 관찰하면 알죠? 그건 철학적 질문이라고 안 하죠. 과학에 가깝죠. 그런데 하늘의 별을 보고 우리가 어릴 적에 우주가 얼마나 넓을까라고 생각을 했죠. 또 우주가 어떻게 생겨났을까라고 물은 적이 있죠. 그런데 이것은 과학적인 질문이지만 더 끝까지 묻다 보면은 사실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또 우주는 어떻게 생겨났는지 빅뱅 이론이 있지만 빅뱅 이전에 무엇이 있었는지 아무도 없죠. 근데 어떻게 거기서 빅뱅이 생겨났는지 사실 과학자도 알 수 없습니다. 결국은 철학적인 문제, 더 나아가서 종교적인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가 사춘기일 때 내 삶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도대체 내가 왜 살아야 할까? 라는 질문을 한 적이 있을 거예요. 바로 이런 질문, 명확한 대답이 어려운 질문이 바로 철학의 출발입니다. 우리가 과학을 통해서도 알 수 없는 질문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 한번 봅시다. 그래서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얻으려는 노력이 철학입니다. 한 예로 오늘날의 물리학이 매우 발달했지만 물리학이 아는 우주는 우주 전체의 질량의 4%고 나머지 96%는 우리가 아직 알 수 없는 그런 물질이나 에너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지금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주는 가속도로 서로 팽창하고 있는데, 멀어지면서 팽창하고 있는데 이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중력 이론에 의하면 질량을 가진 물질들이 모여 있으니까 우주는 하나로 합쳐야 되거든요. 점점 그 중력에 의해서 이렇게 하나로 그야말로 궁극적으로 블랙홀처럼 되어야 되는데 실제로 우주는 가속화해서 팽창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빅뱅으로만 설명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 암흑 물질, 암흑 에너지라는 개념이 등장했는데 사실 이것도 아직은 가설이지만 이 정도로 이제 우주의 질량은 대체로 측정할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에게 보이는 그런 별들, 물질 세계는 이 질량의 4%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이게 사실입니다. 우리는 전체 우주의 4%밖에 지금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 나머지 세계는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주를 궁극적으로 알려고 질문을 하다 보면 과학적으로 찾아가다 보면 결국은 과학의 한계에 부닥치고 결국은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경험을 할 수 없으니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결국 철학적인 생각과 유사해진다는 거죠. 여러분이 잘 아는 스티븐 호킹 같은 사람들이 만든 여러 가지 가설들이 있는데, 이것은 사실 과학적인 게 아니죠. 그냥 자기 상상력을 발휘해서 만든 게 많이 있습니다. 웜홀 같은 거. 이런.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철학이란 서양 철학은 특히 한마디로 지혜에 대한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것을 얘기한 사람이 바로 소크라테스죠. 철학은 사랑인데 어떤 인간에 대한 사랑이라기보다는 지혜, 참된 진리를 추구하는 그 마음에 대한 사랑이죠. 자, 철학은 이런 거죠. 오늘 돈 얘기를 좀 하면, 오늘 어떻게 내가 돈을 벌까? 무엇을 해서 돈을 벌까?는 경제적인 질문이고, 그것을 버는 어떤 방법을 구체적으로 연구하는 것은 경영학에서 연구하죠. 그런데 철학적 질문은 과연 왜 우리가 꼭 돈을 벌어야 할까? 각각 모든 사람이 각각 돈을 벌어야 할까? 라고 묻는다면 이건 철학적 질문이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해서 개인들이 이렇게 각각 열심히 노력하고 경쟁해가면서 버는 방식 말고 사회가 같이 모든 소유를 공유하면서 각각 역할을 맡아서 일을 하고 거기에서 비슷하게 또는 필요한 만큼 가져갈 수만 있다면 굉장히 좋지 않겠어요? 그게 결국은 막스가 말한 사회주의의 마지막 끝인 공산주의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일인데, 그것도 하나의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철학적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에서 이제 정치 체제로서의 사회주의와 자본주의가 갈라지기 때문입니다. 국가나 사회가 모든 생산 수단과 자원을 가지고 국민에게 일을 나누어주고 생산을 하고 또 필요한 만큼 쓰게 하면은 개인이 각자 돈을 벌 필요가 없죠. 이게 바로 사회주의 체제인데요. 그러나 여러분이 나는 다른 사람과 비슷하게 나눠 갖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나는 더 다른 사람보다 큰 집에서 살고 또 좋은 곳에서 살고 또 멋진 외제 자동차 그리고 맛있는 음식 레스토랑 가서 음식도 먹고 싶고 또 고품질의 또 재료도 가지고 음식을 만들고 싶고 또 좋은 화장품 또 해외여행도 많이 가려면은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어떻게든지 효율적으로 돈을 벌어서 같은 시간에 돈을 많이 벌어야 됩니다. 바로 이것을 허용하는 게 자본주의죠. 그러면 자본주의가 최고 좋은가요? 사회주의가 좋은가? 어떤 사람에게는 자본주의가 좋죠. 이렇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능력이 있거나 또는 조건을 가진 사람에게는 자본주의가 좋지만, 그러나 태어날 때부터 그야말로 여러 가지 열악한 조건에서 태어나거나 또는 별로 이렇게 돈을 버는데 관심이 없는 사람은 사회주의가 더 좋죠. 이것은 사고에 의해서 어느 가치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판단에 따라서 이 체제에 대한 선호도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우리는 자본주의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당연한 것이고, 또 이렇게 자본주의가 이제 한 200년, 300년 동안 아주 효율적인 그런 경제 성장을 이루어 왔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주의보다 우월하다고 대체로 봅니다. 그래서 익숙하지만, 그러나 또 자본주의 문제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한 사회의 좌파 우파 나뉘는 것처럼 결국 가치 판단의 문제 또는 선호도의 문제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꼭 경제학적인, 그러니까 사회과학의 문제 또는 어떤 정치학적인 국가 체제의 문제 이전에 이제 철학적인 가치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우리 현실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런 이념적인 문제의 출발점은 왜 돈을 꼭 개인이 벌어야 할까라는 이 질문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질문이 철학적 질문입니다. 왜 돈은 꼭 내가 꼭 돈을 벌어야만 되나? 내가 벌지 않고 사회가 같이 벌고 나누면 어떨까? 이런 질문, 이 철학적인 질문이 되는 겁니다. 결국은 이 질문은 어떤 경제적 삶의 방식이 더 좋은가라는 가치 판단의 문제로 귀결되기 때문인 거죠. 바로 제가 이제 한 예를 들어서 철학적 질문이라는 게 무엇인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러한 그 경제 생활의 기본 방식에 대한 질문도 철학적인 문제고요. 우주에 대한 궁극적인 질문도 철학적 문제라는 거죠. 바로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탐구하고 질문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찾으려는 그런 노력. 그것이 바로 필로소피, 지혜에 대한 사랑이라고 서양 사람들은 보았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철학이 신학이나 또는 사회과학이나 자연과학하고 어떻게 다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 방식이 좀 다른 거죠. 애매한 문제들, 해결이 명확하지 않은 문제들, 답이 명확하지 않은 문제들에 대해서 질문은 다 각각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학문의 분야에서. 그러나 철학은 독특하게 다른 방법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바로 생각을 통해서 대답을 찾는 것이 철학이라는 겁니다. 생각을 잘해서. 굉장히 막연하죠. 예를 들면 신학은 생각을 하지만 그 출발점이 하나님의 계시, 그리고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거죠. 이러한 경험들, 그리고 그것을 이제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즉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으로 쓰여진 이 경전, 성경에 근거해서 생각을 하는 것이 신학이죠. 그러나 철학은 그러한 어떤 초월적인 존재를 전제하지 않고 인간이 경험하는 경험과 이성 두 가지만 가지고 사고하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일반적으로 철학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경험한 사실을 근거로 해서 합리적으로 그 추론을 해서 어떤 답을 얻는 것. 그것이 바로 아주 전형적인 철학의 방법입니다. 물론 그렇게 해도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결론들이 나올 수가 있지요. 철학은 경험과 이성 외에 다른 지식을 추구하지 않는, 다른 지식의 원천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철학을 한다는 것은 우선 우리가 경험하는 사실들이 무엇인가를 확인해야 되고요. 물론 여기에도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이 사실들의 전후관계를 연결해서 추론하는 것, 이것을 합리적 사고라고 하는데 이런 것을 타당한 추론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철학의 아주 중요한 방법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여러분 도로가 젖어 있죠.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죠. 왜 도로가 젖었을까? 그 원인은 무엇일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죠. 물론 과학적인 질문도 이 경우에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과학과 유사하죠. 그러니까 과학도 이 철학적 사고를 많이 이용합니다. 즉 논리적 사고를 이용하죠. 그러나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방법은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천안에 사는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집 앞에 도로가 물에 젖어 있었어요. 이것을 이제 경험적 사실 1이라고 합시다. 분명히 경험할 수 있죠. 경험으로 우리가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다 같이 보고 또 만져도 볼 수 있고 냄새도 맡아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 사실을 근거로 어떤 추론을 하는 거죠. 이런 것을 합리적 추론이라고 해요. 자, 이 도로가 젖어 있으니까 지난 밤에 비가 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이것도 합리적 추론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의 경험을 하게 돼요. 이제 라디오를 켰더니 또는 TV를 켰더니 뉴스가 나와요. 뉴스를 들어보니까 지난밤에 이 천안에 또 서울에도 비가 안 왔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두 번째로 내가 경험한 거죠. 우리가 뉴스를 대체로 믿을 수 있잖아요. 뉴스는 기상청에서 자료를 가지고서 뉴스에서 얘기를 하니까 이것은 경험적으로 믿을 수 있죠. 그러면은 어떤 내가 추론한 게 틀렸다는 결론이 나오죠. 합리적 추론 1이 틀린 거죠. 지난밤에 비가 안 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왜 도로가 물에 젖었을까? 그래서 이제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답을 찾기 위해서. 그런데 부모님한테 물어보니까 지난밤에 소방차가 물을 뿌리는 것을 보았다. 이것은 부모님이 본 거니까 경험적 사실이죠. 그것이 경험적 사실 3이 되는 겁니다. 이 세 가지의 경험이 이 사실이다 라면 그럼 그걸 가지고 나는 추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밤에 비가 온 게 아니라 소방차가 물을 뿌려서 아침에 보니까 집 앞 도로에 물이 젖었다. 도로가 물에 젖었다 라는 것을 우리는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합리적 추론 2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이 세 가지 경험적 사실을 연결해 볼 때 집 앞에 도로는 젖어 있는데 간밤에 비는 안 왔고 소방차가 물을 뿌렸다. 그러면 소방차가 물을 뿌려서 집 앞에 도로가 물에 젖었다 라는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 합리적 추론인데 이런 방식이 철학의 기본 방법입니다.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 경험적 사실 1, 2, 3은 옳은 사실이에요. 맞는 사실이에요. 지난밤에 비가 안 왔고 아침에 도로는 젖어 있었고 부모님은 지난밤에 소방차가 물을 뿌리는 것을 보았다. 이것을 우리가 사실이라면 부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타당한 합리적 추론은 합리적 추론 2입니다. 지난밤에 소방차가 물을 뿌려서 아침에 물에 젖은 도로를 보게 되었다. 그리고 합리적 추론 1. 그것은 처음에는 맞은 줄 알았는데 잘못된 추론이라고 알게 됐죠. 이 추론은 후권 긍정의 오류를 범했다. 논리학에서 여러분이 논리학을 한번 꼭 들어보시면 좋겠는데요. 후권 긍정의 오류를 범했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P가 Q라고 해서 반드시 Q가 P는 아니라는 겁니다. P가 뭐냐 하면 비가 와서 도로가 젖었다. 그게 Q죠. 비가 오면 도로가 젖죠. 그러나 도로가 젖었다고 해서 반드시 비가 온 건 아니라는 거죠. 이 두 가지는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시험에 공부를 열심히 하면 시험을 잘 볼 수 있지만 시험에 잘 봤다고 해서 반드시 공부를 열심히 한 건 아니에요. 공부를 안 했는데도 잘 볼 수도 있는 거죠. 바로 이런 사실에 근거해서 우리가 오류를 범하느냐 아니면 타당한 추론을 하느냐, 이것이 철학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인 겁니다. 자, 그러면 철학과 과학과 예술이 어떤 차이가 있나 한번 볼까요? 철학은 과학과 함께 경험적 사실에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과정이 좀 달라지죠. 그래서 가정을 세워요. 이게 아까 말한 추론 1이죠. 합리적 추론 1. 과학도 역시 확실하지 않지만 가정을 해요. 그러나 그 다음에 달라지는 거죠. 철학은 논리적 추론을 하거나 다른 이론을 통해서 논증을 합니다. 이거는 추론도 생각이고요. 다른 이론도 생각의 산물이죠. 그래서
기본적인 경험적 사실을 보고서 경험하고서 이제 가정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제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맞다, 틀리다라는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많이 연결해서 어떤 좀 더 일반적인 또 거시적인 현상에 대해서 어떤 이론, 논리적인 그 규칙들을 만들어내면 그것이 이제 철학 이론으로 성립하는 겁니다. 반면에 과학은 아직 이제 확실하지 않은 가정을 세워요. 과학자들도. 그런데 예를 들면 스티븐 호킹이 웜홀이라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과학적 가설이죠. 그러나 이게 이론이 되려면 실험과 관찰을 통해서 그 경험적인 관찰, 그다음에 실험을 통해서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검증이라고 하는데 이 검증의 과정을 통하지 않고는 과학 이론으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철학과 과학이 좀 다른 거죠. 철학은 경험적으로 확인이 안 돼도, 즉 검증이 안 돼도 철학 이론으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학은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경험적으로 관찰하거나 실험을 해서 그 확인을 해서 대체로 맞으면 100% 확인은 못하지만 대체로 또 여태까지 나온 이론 중에서 가장 타당성이 높다, 개연성이 높다 하면 과학 이론으로 인정해 줍니다. 이게 바로 띠오리라는 거죠. 그래서 더 확실하다 그러면은 법칙, 로우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면 진화론은 띠오리죠. 그러나 중력 이론은 중력의 법칙이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죠. 반면에 예술은 아예 처음부터 우리가 경험한 것과 상관없이 예술은 할 수 있어요. 예술의 어떤 사고라는 것은 예를 들면 우리가 경험할 때는 우리가 비행기를 타지 않고 또 날개가 없이 날 수가 없죠. 그러나 예술은 처음부터 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상상을 해도 되는 거죠. 그것이 그렇게 문제가 안 되거든요. 사람에게 날개를 달아서 날아가는 사람을 만들거나 또 그냥 팔만 있는데 팔을 벌리고 하늘을 날아가는 그림을 그려도 상관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술은 굉장히 경험과 상관없이 또 비합리적인 내용들, 자유로운 상상이나 우리 감정으로 느낀 어떤 사실들, 내용들을 단지 일정하게 어떤 방식으로 표현을 해내면 됩니다. 그러면 예술 작품이 되는 거죠. 바로 이것이 다릅니다. 예술은 처음부터 반드시 경험과 일치하거나 또 추론, 논리적 추론을 꼭 맞거나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상상이나 감정을 가지고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대해서 다양한 방식이 있는 거죠. 지금 오늘날에는 사람을 그려도 어떤 비례에 맞춰서 소위 황금비나 어떤 균형을 가진 그런 균형미, 균재미라고 하는데 이런 방식으로 그리지 않습니다. 머리를 크게 그릴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요즘 그리는 그림을 보면 사람이 잘려서 그리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옛날에는 일종의 금기였죠. 사람을 그릴 때 이렇게 일부를 잘라서 그리는 것은 화폭에서. 그러나 지금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표현 방식이 달라진 거죠. 지금 포스트 모던 미술하고 옛날에 고전 미술하고는 또는 르네상스, 우리가 잘 아는 다빈치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의 표현 방식은 너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다 그 시대의 예술이라는 거죠. 어떤 합리적 규칙에 따르지 않으니까요. 예, 이렇게 철학과 과학과 예술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추론을 하고 또 결론을 내고 결과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철학을 분류하는 방법은 한 세 가지 내지 네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이제 지역에 따라서 크게
서양 철학과 동양 철학으로 나눕니다. 서양 철학을 이제 웨스턴 필로소피라고 하고요. 동양 철학을 이스턴 필로소피라고 합니다. 이것은 두 문명권이 만들어낸 그 사고가 어떤 철학적 이론들이 가장 체계를 갖추었고 또 지금까지도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양 철학은 뭐 그리스부터 로마, 중세, 근대, 현대에 이르는 철학들이죠. 우리가 잘 아는 데카르트, 칸트, 헤겔 다 서양 철학에 속합니다. 또 동양 철학은 이제 우리가 아는 노자, 공자, 맹자, 뭐 장자 등등 우리나라로 치면 이율곡, 이퇴계, 또 정다산, 정약용 이런 사람 다 동양 철학에 속하는 거죠. 이렇게 구별이 돼서 동양 철학 또는 한국 철학과 이제 서양 철학 이렇게 나뉘어지는데요. 지금 저는 서양 철학을 전공으로 하고 있고 우리가 현대인으로서는 서양 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고 할 수 있죠. 서양 철학은 전통적으로 5개의 영역이 발전되어 왔어요. 첫째가 이제 논리학에서 출발합니다. 서양 철학은 그래서 그 그리스의 철학자들, 아주 자연 철학자라고 불리는 그런 초기 철학자들부터 시작해서 아리스토텔레스에 와서 완성이 됐습니다. 이 논리학은 비례를 중시하는 그리스의 그 수학, 기하학과 상당히 그 비슷한 방식으로 사고를 하는 거죠. 규칙을 찾아내고 비례와 조화 이런 것을 찾아내는 거죠. 그 다음에 형이상학이 있어요. 형이상학이라는 것은 어떤 물리학, 자연학이라고 불렀는데 물리적인 세계를 넘어서서 생각하는 대상들에 대한 철학이죠. 그 다음에 인식론은 내가 어떻게 그 대상을 아는가에 대한 방법을 찾는 것이 인식론이고요. 윤리학은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의 가치 판단을 탐구하는 게 윤리학이고요. 미학은 과연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 미학입니다. 이렇게 논리학, 형이상학, 인식론, 윤리학, 미학이 서양 철학의 아주 전통적인 학문 분야였고요. 동양 철학에는 이런 식으로 나뉘어 있지는 않고요. 그냥 유가, 뭐 유교 철학, 도교 철학, 불교 철학 이렇게 크게 3개, 또 인도 철학 이렇게 3개 내지 4개 정도가 이제 유명하죠. 또 지금은 주제에 따라서 철학을 또 나누는데요. 이것은 무엇을 탐구의 대상으로 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인간을 탐구의 대상으로 하면 인간학이라고 해요. 엔트로폴로지라고 해요. 필로소피컬 엔트로폴로지. 과학을 대상으로 하면 과학철학, 사회를 대상으로 하면 사회철학, 정치를 대상으로 하면 정치철학, 문화현상을 대상으로 해서 탐구하면 문화철학, 역사에 대해서 탐구하면 역사철학, 그 다음에 법을 탐구하면 법철학, 바로 우리가 이제 하는 종교에 대한 철학적 탐구는 종교철학. 이렇게 주제에 따라 달라지고요. 또 이러한 주제를 연구하는 어떤 이론적인 방법에 따라서 또 나뉘어집니다. 이렇게 논리적인 언어에 대한 분석을 하면 분석철학이 되고요. 현상학은 인간이 그 사물을 확실히 파악할 수 있다. 의식을 통해서 확실히 파악할 수 있다고 보고 내 의식 속에서 가능하면 그 대상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찾아내는 철학이에요. 독일의 후설이 시작을 했는데요. 또 해석학은 현상학과는 달리 이 언어로 표현된 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글들의 의미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것을 해석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인간이 이 세상을 경험하고 또 언어를 통해서 텍스트를 통해서 이해한 것의 그 이해라는 게 뭔가를 또 연구하는 게 해석학입니다. 그 다음에 뭐 마르크스 철학은 자본주의를 연구해서 그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것을 비판하면서 자본주의 방식이 아닌 사회 경제와 사회
어떤 사회를 구성하는 거죠. 그것을 연구하는 게 이제 마르크스 철학이죠. 비판 이론은 마르크스주의에서 나오긴 했지만 이제 서구의 자본주의도 비판하고 이 동구권의 옛날 구소련이나 지금 중국이나 북한 같은 이제 이런 사회주의 체제를 비판하는 거죠. 양쪽을 다 비판하면서 보다 인간적이고 또 어떤 합리적인, 가능하면 합리적으로 사회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이 비판 이론이고요. 독일에서 주로 생겨났습니다. 프랑크푸르트 학파라고 해서. 그 다음에 요즘 마지막으로 포스트 모더니즘이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모더니즘의 이후다, 이후에 나타난 철학이라는 뜻인데요. 뜻은. 그러나 포스트 모더니즘은 모더니즘을 대항해서 일어난 철학이에요. 모더니즘의 원리라는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경험과 이성이에요. 그런데 포스트 모더니즘은 그 인간은 경험과 이성만 가지고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욕망, 성적인 욕망부터 시작해서 인간의 어떤 권력욕, 이런 것이 인간을 지배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프로이트의 정신 분석학하고도 연결돼요. 인간의 무의식이 의식을 지배한다고 보는 거죠. 이런 철학이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또 이와 통할 수 있는 철학이 실존주의라고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전반기에 아주 유행을 했는데요. 인간 철학이 추구할 것이 어떤 소위 이 사회나 인간의 일반적인 객관적 진리가 아니라 인간의 주관성, 자기가 내가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초점을 맞춰서 그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 실존 철학이죠. 이렇게 철학의 방법에 따라서 다양한 철학이 오늘날 현대 사회에 연구되고 있고 또 그런 사고방식을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상이 이제 서양 철학을 분류하는 방법이었어요, 주로.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그러면 이제 좋은 철학은 어떤 철학인가?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죠. 어떤 이론이 더 믿을 수 있고 좋은 것이냐? 우선 기본적으로 철학은 말이죠. 아까 말한 대로 경험에 충실해야 돼요. 경험하고 틀린 내용을 자꾸 주장을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을 건전하다 그래요. 그런 생각을 할 때, 경험에 충실할 때 우리 생각은 건전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고의 그 추론 과정이 합리적이어야 돼요. 즉 논리적으로 모순이 없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 타당하다라고 합니다. 건전하고 타당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과학자들이 지금 모든 인류의 세포 속에 있는, 인간의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를 조사해 보니까 한 목에 어머니로부터 쭉 유전되어 온 미토콘드리아 DNA가 있는데 모든 사람의 그 세포에 결국은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거죠. 그래서 이것을 그 조상이 바로 목의 어머니 쪽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연구 결과가 뭐 100%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오늘날 인정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게 사실이라면, 이 과학 이론이 사실이라면 우리 예를 들면 철학자가 어떤 인종이 다르다, 근본적으로 다르다, 인종주의라고 하죠. 인종주의적인 사고를 한다면 건전하지 않은 거죠. 사실과 다르니까. 왜냐하면 모든 지금 인류는 겉보기에는 흑인, 뭐 백인, 황인 이렇게 달라 보이지만 사실 유전자를 보면 같거든요. 같은 한 어머니로부터 나왔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적으로 하면 하와로부터 나왔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사람도 인간은 근본적으로 종류가 다르다라고 주장하면 그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거죠. 이런 마냥 논리를 전개한다면 그 사람은, 그런 철학자들은 건전하지 못하고 오류에 빠진 거죠. 두 번째로 이제 논리적인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자유주의도 하나의 철학이에요. 리버럴리즘 이런 정치 사회 사상이죠. 이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최고의 가치로 생각합니다. 즉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개인의 자유는 즉 정치적 자유, 소유의 자유, 종교의 자유, 사상 표현의 자유는 보장돼야 된다는 거죠. 국가가 그것을 침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또 기본적인 생명권, 존엄권 이런 것을 이제 인권, 천부 인권이라고 하죠. 이것을 개인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도 또 다른 어떤 집단도 희생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요번에 신천지를 볼 때 신천지는 개인을 이렇게 집단화해서 종교가 여러 사람들을 이제 소위 포교를 해서 일단 그 종교 안에 들어오면 자유롭게 탈퇴를 못하게 조직화를 해놓고 같이 공동생활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직장을 안 다니게 해서 완전히 경제적으로 그 종교 집단에게 의존하게 만든다든지 가족과 관계를 끊어버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탈퇴하지 못하게 만드는 강제적인 성격이 있는 거죠. 또 개인은 알 권리가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신천지라는 것을 감추고 마치 일반 기독교인 것처럼 정통 기독교인 것처럼 가장해서 성경을 가르치고 그다음에 교회를 만들고 예배를 드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거죠. 이건 뭐예요? 거기에 들어온 사람들의 알 권리를 무시한 거죠. 이런 점에서 자유주의하고 안 맞는 겁니다. 우리가 자유민주주의하고 안 맞기 때문에 신천지에 대해서 꼭 우리 기독교를 안 믿는 사람들도 이제 반감을 갖게 되는 거죠. 반사회적이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개인의 자유를 무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번에는 코로나의 그 진원지가 되어서 그 예배 방식이 큰 사회에 큰 피해를 야기했기 때문에 비난을 받고 있는 거죠. 이런 모든 게 사실 자유주의의 원칙에 모순됩니다. 따라서 나는 자유주의자라고 하면서 사회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은 희생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면 자유주의의 전제에 모순이 되는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논리적 일관성을 갖지 못한 거죠. 만약 이러한 철학이 있다면 그 이론은 좀 문제가 있는 거죠. 타당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런 이론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바로 주체사상입니다. 왜 주체사상이 논리적으로 일관되지 못하느냐? 철학으로서 문제가 있는 철학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주체사상을 주장하는 3대가 있죠. 주체사상에 의해서 이들의 세습이, 정권 세습이 또 절대 권력이 용납되고 있는 거죠. 김일성부터 시작해서 그 아들 김정일 또 그 아들 김정은에 이르기까지 어디가 그런 문제인가 봅시다. 주체사상의 핵심 원리를 세 가지로 보는데요. 이거는 김정일이 이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첫째가 철학적 원리예요. 이것이 바로 사람 중심의 철학이다. 이게 기본 원리예요. 이것을 북한에서 원래 주체사상의 기본 설계를 한 황장엽 씨가 한국으로 망명하지 않았습니까? 이분이 강조하는 게 주체사상은 원래 사람 중심 철학이다. 이렇게 강조하는 책을 봤어요, 제가. 그런데 이거는 뭐 굉장히 휴머니즘에 해당하는 거죠.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 그러니까 물론 이것은 유물론적인 사고에서도 가능하죠.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다. 또 사람이 노동을 통해서 역사를 만들어간다라고 마르크스가 주장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사회 역사 원리는 사회주의적인 그런 혁명을 주장하는 거죠.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다. 그리고 그것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인민이라는 게 중요해요. 인민은 사회주의에서 말하는 프롤레타리아죠. 그러니까 이 북한에서 인민대중이라고 할 때는 자본가나 어떤 종교인이나 그런 또
과거의 고위층의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사회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거죠. 이 사회 역사 원리라는 건 사회주의적인 혁명론, 프롤레타리아 혁명론하고 상당히 유사합니다. 세 번째가 지도 원칙이 이제 조금 더 중요한데요. 이 혁명을 하고 사회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주인적 태도가 필요한데 이것은 자주적이어야 한다. 즉 북한이 이제 구소련이나 중국에 실제로 많이 의존하지만 경제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의존하지만 그러나 정신적으로는 자주적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또 인간의 그 주체성을 가지고 창조적인 활동을 통해서 역사를 만들어 간다. 이런 그 주체성과 창조성을 강조한 것이 바로 지도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주인이고 그 사람은 모든 사람은 아니고 인민대중, 프롤레타리아가 이제 주인이고 그들이 남에게 다른 나라나 다른 문화에 의존하지 않고 자주적 입장과 창조적 입장을 가지고 역사를 만들어 간다. 이게 주체 사상의 세 원리예요. 굉장히 서로 모순되지 않죠. 그리고 사회주의라는 점 외에는 소위 자유주의도 동의할 수 있는 면이 많이 있는 거죠. 사람 중심이라는 것과 주체성을 강조하고 창조성을 강조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주체 사상의 문제는 이제 다른 데 있어요. 그게 바로 수령론이에요. 수령론. 이것이 이제 혁명적 수령관 또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이라는 건데요. 한마디로 이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정당화하는 거죠. 그 과거에 호흡스가 말한 소위 리바이어던의 사상과 상당히 논리적으로 유사합니다. 물론 호흡스는 그러나 개인의 기본적인 자유, 생명권 이런 것은 국가가 침해할 수 없다고 봤는데 주체 사상은 그보다 더 심해요. 즉 인민이 원래 주인이지만 그 인민이 가진 권리를 다 수령에게 다 바쳤다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왜냐하면 역사를 수령이 가장 지혜롭고 현명하기 때문에 역사를 이끌어 나가기 때문에 그 혁명을 성취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수령에게 모든 권력과 모든 힘을 실어주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수령과 인민의 관계는 생명체다. 하나의 생명체. 수령이 머리라면 인민은 몸이다. 그래서 하나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수령과 인민대중의 관계는 절대적인 주종관계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수령이 결정하면 인민은 따라야 됩니다. 그러면 인민이 주인다운 태도를 가질 수가 실제로 없는 거죠. 모순이 되는 거죠. 주인다운 태도를 원래 가져야 되는데 모든 것이 인민이 주인이고 또 사람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만약에 수령이 아니야. 이번 경우는 사람이 많이 죽어도 어떤 공장을 건설해야 돼. 아파트를 건설해야 돼. 그 다음에 핵폭탄을 만들고 미사일을 많이 쏴야 돼. 라고 결정하면 인민은 이미 모든 결정권과 권력을 수령에게 바쳤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반대할 수 없는 겁니다. 이제 이것이 바로 주체사상의 비논리성이죠. 내부적인 모순이 있는 거죠. 한쪽에서는 인민대중이 주인이고 자주적이고 창조적이고 역사를 건설해 나가는 핵심 세력이라고 주장하면서 그러나 모든 결정과 또 실제적인 그 주체는 수령이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따라서 수령이 결정하면 따를 수밖에 없고 수령만이 자주적이고 창조적일 수 있고 나머지는 의존적이고 수동적인 그런 수령이 결정하면 수동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이상한 내부적으로 모순이 되는 사상을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북한의 주체 사상입니다. 이런 철학은 좋지 않은 철학이라는 거죠. 질이 떨어지는 철학인 거죠. 최소한 내부적으로 모순이 없어야지 아까 한 말을
어제 한 말을 오늘 내가 부정하면 그 사람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 지금 주체사상이 그런 모순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즉 결국은 주체사상은 수령을 절대화하고 인민대중을 수령에 종속시키는 노예로 만드는 그 논리를 제공해주는 어떤 북한의 권력관계를 정당화해주는 그런 논리적 도구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바로 이런 자기가 주장하는 원리와 일치하지 않는 또 다른 원리를 내세워서 혼란스럽게 그 사상을 따르는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든다거나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그런 철학 사상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거는 굉장히 좋지 않은 좋은 철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철학의 한계가 있을까? 있죠. 인간이 하는 모든 일은 한계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철학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가 어디에서 오냐 하면 철학이 아무리 경험을 중시하고 또 합리적인 추론을 사용하더라도 이 현실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고 또 명확한 판단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모든 문제나 어떤 현실을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하나의 답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답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헤겔은 국가가 이 개인을 자유롭게 해주는 수단이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개인의 자유는 국가에서 반드시 완성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헤겔의 강의들은 그 강의실에 있었던 러시아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바쿠닌이라고 해요. 이 바쿠닌은 우리가 잘 아는 소위 무정부주의, 아나키즘의 아주 대부입니다. 그는 이제 헤겔의 강의를 듣고 생각을 완전히 다르게 했어요. 그래서 저건 아니다 해서 국가가 소멸돼야 결국은 주체가 자유롭게 된다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무정부주의를 만들어냈죠. 그래서 예를 들면 공동체, 작은 단위의 촌락 공동체나 작은 공동체 사회가 국가를 대신해서 존재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다른 서로 다른 결론을 낼 수가 있는 거죠. 국가에 대해서 정치 철학에서도 또 자유주의, 공동체주의, 사회주의 이 세 가지가 이제 사회 철학에서 중요한 흐름인데요.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고 공동체주의는 커뮤니타리아니즘이라고 해서 작은 단위의 커뮤니티를 중시하죠. 그래서 개인보다는 그 개인들이 이렇게 얽혀 있는 공동체가 바람직하다. 사회주의는 이제 계급 이론에 따라서 가장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유와 권한을 적게 가진 프롤레타리아, 그러나 수적으로는 다수인 프롤레타리아가 모든 권력을 쟁취해서 결국은 모든 사람들을 어떤 불평등, 부정의, 차별에서 구제한다라는 게 이제 사회주의입니다. 이 어느 쪽이 옳다고 참 하기가 어렵죠. 또 어느 사상이나 다 약점이 있으니까 이런 것이 바로 한계죠. 기본적으로 철학이 갖는 한계는 그 다양성에 있는 거죠. 다 나름대로 사실에 근거해 있고 나름대로 합리적 추론을 했다고 하지만 결론이 달라지는 거죠. 어느 면을 중시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전제가 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또 서양 형이상학에서 주로 다른 문제가 이제 존재가 무엇이냐, 또 존재의 반대인 무가 무엇이냐라고 했는데 이런 질문들을 많이 던졌는데 그래서 형이상학을 존재론이라고도 해요. 그러나 이 존재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답이 나오지 않죠. 여기까지 존재에 대해서 다양한 답을 냅니다. 예를 들면 플라톤의 존재와 이데아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존재. 아리스토텔레스의 존재는 최초의 원인으로부터 이 인과관계에서 모든 세계가 나타나다가 마지막에 완결되는 그런 역사적인 과정을 거치는 게 바로 존재라는 거죠.
헤겔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을 받아들였다고 할 수 있죠. 그러나 또 하이데거 같은 현대 형이상학자들은 존재는 존재자가 아니다. 개개의 사물이나 심지어 신도 아니고 존재는 우리가 규정할 수 없지만 그 모든 것의 근거가 되고 또 우리가 물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또 아주 좀 애매한 주장을 했는데요. 이렇게 형이상학의 존재에 대한 생각도 많이 다릅니다. 물론 또 마르크스는 유물론자이기 때문에 존재를 그런 존재자로만 생각해야지 그 이상의 어떤 우리가 볼 수도 없고 잘 알 수도 없는 존재를 생각하는 거는 그야말로 부르주아들의 말장난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죠. 이렇게 다양하게 형이상학의 발전이 됐습니다. 또 최근에 형이상학을 비판하는 형이상학자라고 할 수 있는 엠마누엘 레비나스라는 유대인 철학자는 존재는 바로 타자를 통해서 나타난다. 타자라는 것은 나 외에 다른 사람과 다른 사물을 말하는데요. 특히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그 존재를 경험한다. 그래서 내가 모든 진리의 출발점은 내가 아니라 타자다. 이렇게 주장하는 또 존재론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형이상학이 다양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본적인 철학의 한계예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현대 모더니즘,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모더니즘과 또 포스트 모더니즘이 완전히 다른 원리를 가지고 서로 주장을 해요. 모더니즘의 원리는 합리성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합리적으로 사고를 하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나 포스트 모더니즘은 원천적으로 그게 불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비합리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이 가진 욕망, 또 이런 비합리적인 상상력, 감정 또는 그 서로 이해할 수 없는 차이들, 이런 것이 인간의 가장 중요한 원리다라는 거죠. 완전히 좀 다르죠. 그렇게 대립된 철학들도 있고요. 결국은 아무리 우리가 합리적으로 노력을 해야 하지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비합리적으로 나가면 완전히 해결은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합리적으로 하더라도 결국은 입장과 처지에 따라서 다른 답이 나오기 때문에 결국은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철학의 한계라는 거죠. 철학은 우리가 하나의 답만을 얻는 것은 아니고요. 서로 여러 가지 사고방식이나 추론에 대해서 끊임없이 토론하면서 문제를 어떤 철학들을 결국은 선택해 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는 여러 철학들을 그걸 섞어서 그 소위 퓨전을 해가면서 새로운 사상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전혀 새로운 관점에서 같은 문제를 다르게 볼 수도 있고요. 바로 이것이 인간의 근원적인 한계면서 또 인간 사회가 발전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정말 마지막에 그럼 이 철학의 한계가 뭐냐? 이 인간의 경험과 이성을 넘어서는 세계에 부닥치는데 바로 이게 이제 종교 철학의 문제이자 종교의 문제죠. 즉 신이나 종교의 문제 그리고 인간 죽음 이후의 문제. 유물론에 의하면 인간 죽음 이후는 뭐만 남아요? 물질로 환원되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화장을 하면 한 줌의 재로 남습니다. 그 다음에 그 재들도 놔두면 다 원소로 분해됩니다. 결국 물질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렇게 보는 게 유물론인데,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죠. 전 세계 인류의 아까 둘째 시간에 얘기했지만 인류가 70억이라면 그 중에 단지 12, 3억만 종교가 없고요. 또는 반종교적이고 나머지는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유물론으로는 왜 인간이 그렇게 생각하고 느낄까? 또 인간의 이제 근본적인 삶의 의미, 존재 의미 이런 문제들은
합리적으로 다 설명할 수 없고 추론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종교가 생겼고 이 종교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반성하고 따져보는 종교 철학이 발전하게 됐죠. 그렇지만 하여간 철학도 실존 철학이나 포스트 모더니즘처럼 합리성을 넘어서는 문제를 철학의 주제로 삼기도 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인간의 근원적인 모순성, 또 인간이 이 현실에서 살면서도 끊임없이 그 넘어서는 초월적인 또 이 영적인 세계를 추구하는 그 종교의 문제 때문에 결국은 철학은 한계에 부닥치는 거죠. 철학적으로 더 이상 해명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합리적인 철학이 삶의 많은 문제들을 대할 때 필요하죠. 합리적 사고가 필요하고 또 유용하지만 종교적 차원에서 결국은 어떤 한계에 부닥치기 때문에 결국은 종교에서 말하는 신비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을 제 철학자 중에서 아주 예리하게 얘기한 사람이 바로 프랑스의 블레즈 파스칼이라는 빵세를 쓴 철학자죠. 원래 이 사람은 수학자였지만 이 사람의 그 기독교적인 사상이 오늘날도 많이 인정을 받고 또 철학자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죠. 인간 자신의 상태를 비참하게 느끼는 이 의식이 곧 인간의 위대함을 반증한다. 신앙은 눈과 이성을 초월해 있으므로 마음의 눈으로만 그것을 명료하게 볼 수 있다. 즉 신앙은 이성을 넘어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세 번째,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이성을 초월하면서도 이성의 원리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성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성을 초월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수학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방정식, 수학적 사고, 합리적인 추론을 잘 하죠. 그걸 다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더 이상 알 수 없는 그런 영역에 대해서는 이성이 중지하고 이성이 스스로를 부정해야 된다. 제한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온 거죠. 이성의 부정보다 이성에 더 합치되는 것은 없다. 이성이 참으로 이성다울 수 있는 것은 자신의 한계를 정확하게 인정하고 자신을 넘어서는 것에 스스로를 복종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이성의 한계를 넘어서는 영역, 이 초월적인 하나님의 영역, 영적인 영역에 대해서는 한계를 인정하고 거기에 그 계시의 원리를 따르는 것이 가장 이성적이다라고 역설적인 주장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파스칼이죠. 파스칼의 마음속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리데오 글로리아,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또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 이것이 그를 가득 채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과연 우리가 종교 철학을 할 때 철학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원리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종교 철학을 할 때 이런 것이 철학이다. 철학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종교 철학 수업을 같이 듣고 또 같이 생각하고 토론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3시간 강의를 여러분 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 주에 또 우리 이렇게 사이버 강의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